9명의 총수들이 출석해 새로운 역사의 기록을 세운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청문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앞으로의 최순실 특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한국 경제는 어찌 될 건지 전문가 두 분 모시고 짚어봅니다. 여상원 변호사, 곽수종 조지 메이슨대 경제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께 일단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보신 총평이랄까요? 네. 여 변호사님 먼저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소문난 잔치가 먹을 게 없었다. 그리고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로 끝났다. 그러시군요. 자, 곽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하신 말씀을 대신 제가 인용을 하겠습니다. 과정이 투명하지 못했던 점이 상당히 많았다. 이 점이 모든 것이 의혹이 되었고 불확실한 것이 되어서 많은 소문들이 나왔고 결국 재벌들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이런 의심들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좀 더 과정을 투명하게 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적으로 보셨겠습니다만 이 재벌 총수들이 하나같이 대가성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 여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지금 현안 가장 문제가 제3자 뇌물 제공이 대통령 되느냐. 예. 그러면 재벌 총수도 공여죄가 되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3자 뇌물 제공이 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 오늘 재벌들 총수들 이야기 쭉 들어보면은 네. 약간의 그 강요된 느낌은 있어도 네네. 뭐 부정한 청탁을 하면 그 대가로 돈을 준 적은 없다. 그러니까 철저히 앞으로 특검과 헌법재판소에 있어서 탄핵 재판에서 제3자 뇌물 제공은 아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인정을 한다면 그게 3자 뇌물죄에 걸려서 양쪽이 다 처벌받는 그렇죠. 식이 쌍벌죄라고 해서 대양범이라 예. 그래가지고 뇌물죄는 주는 쪽 받는 쪽 다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그러면 대가성을 받는 사람도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뭐 그런 게 없었다고 이야기한다면 네. 그럼 제3자 뇌물죄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물론 어렵죠. 보통 뇌물죄가 밝혀지는 거는 준 사람이 네네. 내가 대가를 바라고 돈을 주고 상대방도 그걸 알면서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지금 양쪽 다 그런 식으로 부인하면은 네.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만일 한다면은 특정한 부탁을 하고 네. 그다음 특정한 혜택이 주어지고 그다음 그 중간에 돈이 오고 간 게 있고 그게 근접한 시기에 네. 아주 유의미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같은 조건에 있는 다른 기업에 대해서 네. 같은 환경이죠. 예. 똑같은 혜택이 안 주어졌다. 이 기업에 대해서만 특별히 주어진 것 같다. 이런 두 가지 정도의 점이 입증이 돼야 되는데 그 공방으로 아파 특검이나 거기서 갈 겁니다. 지금 오늘 국정조사에서 나온 거는 뭐 그렇게 법률적으로는 네. 유의미하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오늘 네. 의미가 전혀 없었죠. 알겠습니다. 자, 곽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건 뭐 경제학적인 문제. 경제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그냥 네. 국민들 정서적으로 이해를 말씀을 드리면 말을 35억 주고 샀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삼성이 국민연금으로부터 혜택받은 게 5,900억 정도의 손실을 보게 하면서 네. 8조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럼 이건 대가성은 아니지만 정서적으로 보면 대가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역사적으로 놓고 봤을 때 1988년 일회재단, 네. 1995년이죠. 네. 노태우 대통령. 그다음에 2002년인가요? 네. 이회창. 뭐 차떼기. 네, 뭐 이런 네. 모든 것들이 놓고 보면 대가성이라고 하는 법리적 해석은 방금 여 변호사님께서 해주셨지만 아니더라도 정서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분명히 대가적인 내용들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돈을 낼 때는 그럼요.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35억 줬으니까 난 8조를 벌 수 있지 않겠나 이거죠 뭐. 예. 오늘 말이죠. 뭐 청문회 때도 나왔습니다만 피켓이 하나 등장했습니다. 재벌도 공범이다. 네. 촛불 시위 때는 자주 등장을 했는데 그거 보시고 어떻게 좀 느끼셨습니까?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으니까 2008년도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빅3 자동차 빅3가 상당히 그 청문회에서 핫 이슈가 됐습니다. 네네. 경영을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정부 보고 보조금을 달라는 소리냐? 예. 그게 하나의 청문회에서 이슈였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기업 경영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청문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매번 이런 어떤 과정의 불투명성 그리고 이런 부정의성을 가지고 청문회를 열다 보니까 저는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되풀이돼야 되는가. 이제 재벌들도 어느 정도 도덕적 윤리 기준을 가지고 기업 경영을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제조업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제조업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면 삼성도 필요하고 현대도 필요하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할아버지 때부터 했던 거라서 아버지 때부터 했던 거라서 제가 고치기에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제 조금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나 뉴스라면 정경련 탈퇴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렇죠. 뭐 Y가 되는 형식이 되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될까요?
1961년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병철 55년 회장께서 됐습니다. 만드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삼성은 일단 빠질 거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재벌 총수되는 분께서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을 때 무게감이 다 실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을 대변하는 노비단체는 무엇이 만들어질 것인가. 삼성이 구조본에서 기획전략실 그리고 미래전략실로 네. 바꿨듯이 또 다른 정경련이 아는 다른 형태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체할까.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질문들이 되겠죠. 알겠습니다. 여부 변호사님한테는 또 비슷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용 회장이 미래전략실을 없애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근데 이게 뭐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비서실이 이름만 구조본으로 바뀌었다가 뭐 이런저런 똑같은 형태를 유지했는데 그거는 어떻게 법적으로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해체가 될까요? 아니 박범계 의원이 그렇게 질문했었죠. 미래전략실 법적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그 비선 실세처럼 행동해가지고 그렇죠. 삼성을 갖다가 네. 좌지우지 경제 논리와 관계없이 맞습니다. 하지 않니 그 뜻에서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박범계 의원의 질문도 좀 문제는 있었다. 네. 사적 기업에서 뭐 미래전략실이든 과거 전략실이든 그건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걸 가지고 국회의원이 청문회장에서 그거 없애라 비법적이다 이런 게 적절치 않고요. 네. 그다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미래전략실이든 기업에 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물론 운영이 잘 그 적법하게 그러니까 기업의 장래를 위해서 되느냐 안 되냐 그 문제지.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미래전략실 없앤다고 해가지고 네. 이재용 회장이 자기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거는 거의 적을 거거든요. 삼성이란 그 거대 기업을 그래서 그 컨트롤 타워는 분명히 대통령 청와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국가안보회의라든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없앤다 하더라도 네. 다른 형태의 그런 조직이 또 생길 것이다. 결국 뭐 마찬가지 예. 거군요. 자, 그럼 곽 교수님, 네. 그 경제가 지금 어려운데 재벌 총수들이 이렇게 청문회에 나와서 뭐 의원들의 질에 쩔쩔매는 모습들이 결국 대외 신인도를 떨어뜨리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정경련이 사실 만들어진 건 자유시장 경제를 창달을 하고 국민 경제에 좀 이바지를 하자 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사실 오늘 나온 분들이 정경련의 사실상 주인이라고 주체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기업 이미지가 브랜드 이미지를 어떻게 대외적으로 가져갈 것인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는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이용을 어떻게 하느냐. 네. 계속 반복되는 역사, 7년마다 반복되는 역사로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21세기에 우리의 기업의 주체, 기업상을 만들어 놓을 것인가. 아마 여기에 방점이 찍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그런데 저는 그 이 부분에 법적으로 네. 미국의 대외 뭐 뇌물법인가 클린법인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게 있죠. 그게는 어떤 거냐 하면은 어떤 그 미국과 거래하는 기업이 정부에 뇌물을 주거나 미국 정부에 뇌물을 주면 이게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재벌 총수들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마치 뇌물을 준 듯한 지금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 미국 기업들에 대해서 한국과 거래하는 어떤 영향을 줄지 그거는 상당히 좀 걱정되는 바가 있습니다. 법 말씀을 하셨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좀 첨언을 하면 1890년도에 셔먼 액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반독점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일본 게다렌도 그렇고 한국 정경도 그렇고 말 그대로 자유시장 경제의 창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독과점으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또 양극화로 흘러가면 안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큼은 기업들이 앞으로 좀 다른 계산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두 분이 뭐 워낙 팽팽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좀 오래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만 뭐 오늘 이재용 부회장도 여러 차례 말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에 다시 재벌 총수들이 서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